제사와 반동탁 연합군, 영웅들의 민날.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한 남자가 조용히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그대로. 이 사람의 신분을 아십니까? 정규 관군도 아니고 영지 하나 없는 의병 출신 무장이었습니다. 관직이라 해봐야 기병궁수인 마궁수. 제대로 된 장수 대접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천하 제후들이 고개를 숙인 맹장 앞에 홀로 나섰습니다. 원술이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뉘마카의 장수요? 벼슬이 무엇이오? 순간 장마간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조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건의 난을 평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요. 장수의 가치는 벼슬이 아니라 그 기계와 제주에서 나오는 법. 먼저 싸움을 보신 후에 판단하심이 마땅하지 않겠소? 잠시 후 탁자 위의 술잔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따뜻한 채로. 그리고 남자의 손에는 격장의 수급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우. 훗날 신의 반열에 오른 이 남자의 전설은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이 화려한 장면의 이면입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실상은 각자의 욕심으로 뭉쳤다가 흩어진 군웅들의 첫 번째 난장판. 소설이 영웅으로 그린 자들의 진짜 민날. 송견은 왜 혼자 싸우고 조조는 왜 혼자 달려가 참패했으며 동탁은 떠나면서 왜 낙양을 긁더니 그리고 그 난장판 속에서 진짜 영웅이 누구였는지. 190년 삼국지 역사상 가장 많은 영웅이 등장한 시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89년 겨울 동탁은 한나라 황제를 소나귀에 지고 낙양을 장악했습니다. 소재를 패하고 헌제를 세웠으며 스스로 태사의 자리에 올라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천하가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190년 정월 조조가 진류에서 거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문을 써 천하에 뿌렸습니다. 경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동탁은 죄가 하늘에 넘치고 죄악이 땅에 가득하도다. 황제를 폐립하여 천의를 업신여겼으며 종묘사직을 더럽히고 만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도다.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귀신도 노하였으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갈고 있도다. 이에 천하의 의로운 군사를 모아 함께 역적을 토벌하고 한나라 황실을 바로 세우자. 경문 한 장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과연 조조는 이 경문을 혼자서 주도했을까요? 정사 삼국지 무제기의 기록을 보면 조조가 가장 먼저 거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문 발송 직전에 이미 원소와 왕광 등이 독자적으로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경문은 이들의 움직임을 하나로 결집시킨 신호탄이었어요. 경문이 퍼지자 각지에서 하나둘씩 제후들이 병력을 이끌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깃발, 각기 다른 갑옷, 그리고 각기 다른 야망을 품은 자들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조와 한해가 집결지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에서는 이때 모인 제후들을 18로 제후라고 표현합니다. 18개 세력이 결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사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18개 세력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군사를 일으킨 것을 나중에 연의에서 극적으로 재구성된 것이에요. 실제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주요 참가 세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해태수, 원소, 후장군, 원술, 장사태수, 송견, 행분무장군, 조조, 기주목, 한복, 연주자사, 유대, 동군태수, 교모, 산양태수, 원유, 제복상, 포신, 한해태수, 왕광, 진류태수, 장막, 광능태수, 장초. 여기에 여러 군소 세력들이 합류했습니다. 팩트체크, 공손찬은 18로에 참여했는가? 소설 연의에서는 백마장군 공손찬이 18로 제후 중 하나로 등장하며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그의 부장으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정사에서 공손찬의 참여 기록은 불명확합니다. 공손찬은 이 시기 유주 북방에서 오한, 선비 등 이민족 세력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후한서 공손찬 열전을 보면 그가 이 시기 반동탁 연합군에 직접 참여했다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의에서 공손찬이 18로 일원으로 등장하는 것은 낙원 중에 극적 재구성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유비가 이 시기 공손창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유비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쟁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참여 경위는 이설이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제후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연합군의 최고 지휘관, 맹주로 추대된 인물은 원소였습니다. 왜 원소였을까요? 3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소는 사세 삼공 집안 출신입니다. 4대에 걸쳐 태위, 사도, 사공이라는 최고 관직을 배출한 가문. 지금으로 치면 4대째 국무총리 수준의 고위직을 배출한 명문세가였습니다. 거기에 원소 본인은 인물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판이 자자했어요. 천하의 명사들이 원소주의로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맹주 자리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소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맹주 자리에 오른 원소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제후들과 연회를 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사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을 보면 연합군 내부에서 실제로 병력을 앞으로 밀어붙인 것은 송견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연합군이 산조에 집결한 채 수개월이 흘렀는데도 총공세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한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세력을 키우고 확보된 영토를 지키고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동탁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 그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문제였어요. 본인이 가장 빨리 앞으로 나가 공을 세우는 동안 다른 제후가 내 영토를 치고 들어온다면 그래서 아무도 먼저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소 옆에는 사촌동생 원술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복 형제로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뿌리에서부터 달랐거든요. 원소는 서자 출신입니다. 원술은 적자 출신이에요. 가문의 법통으로 보면 원술이 더 적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소가 백부의 양자로 가면서 적통자가 되었고 세상의 명성은 오히려 원소가 훨씬 높았어요. 원술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정통 적자는 나인데 사람들이 모두 서자형을 따른다. 이 열등감과 경쟁심이 원술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나중에 원술이 저지르는 행동들, 이를테면 송견에게 군량을 끊어 발목을 잡거나 나중에 황제를 자칭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에는 이 경쟁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진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연합군의 내부 균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에서는 송견이 왔습니다. 이 인물, 삼국지에서 의외로 묻혀있는 편입니다. 주인공들인 유비, 조조, 송권에 가려져서요. 하지만 이 시기 반동탁 연합군에서 가장 맹렬하게 싸운 인물이 바로 송견입니다. 손책과 송권의 아버지, 훗날 오나라를 세우는 손씨 가문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에요. 별명이 강동의 맹호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납고 용맹한 실전형 지휘관이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연합군에서 실제로 피 흘리며 싸운 것은 송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후들이 진영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송견은 진짜 전장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조조. 이 시점에서 조조의 세력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진류의 효기교의 지휘로 모은 군사 5,000명 정도였어요. 거대한 병력을 가진 원소나 원술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 연합군 안에서 이미 남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손찬의 군영 맨 끝자락에 변변한 직함도 없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세 사람이 이 연합군에 어떤 경위로 합류했는지는 정사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삼형제는 공손찬의 주요 부장으로 그려지지만 정사 기록상 유비는 이 시기 아직 확실한 독립 세력이 없었고 인지도도 매우 낮았습니다. 원소가 유비를 처음 봤을 때 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네 마카요? 유비의 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천하의 영웅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무명이었어요.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남자가 30년 후 성도에서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드디어 진격을 시작합니다. 동탁군과의 첫 번째 격전지는 사수관이었습니다. 동탁은 화웅을 사수관의 선봉장수로 내세웠습니다. 동탁이 사수관에 내세운 장수는 관서도독 화웅이었습니다. 설행군 야전을 통솔하는 실질적 총사령관, 키와 체구가 보통 사람을 압도했고 전장에서 한 번도 적에게 뒤를 보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연합군의 장수들이 차례로 나섰지만 화옹의 칼 앞에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름 있는 장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장막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해에서 이 장면은 매우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연합군의 선봉장 포시네아우 포충이 먼저 나섰다가 화옹의 칼 한 방에 목이 떨어집니다. 이어 원술의 부장 유섭이 출전했지만 불과 몇 한 만에 쓰러졌습니다. 귀주목 한복이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제게 상장 반봉이 있으니 화옹의 목을 넉넉히 가져오겠소이다. 그러나 반봉마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전사했다는 전령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후들의 진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자진해서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천하의 제후들이 장수 하나에게 발이 묶인 것입니다. 원소가 탄식했습니다. 아, 나의 상장 알량과 문추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찌 화옹 따위를 두려워하겠소. 그때 장막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장이 가서 화옹의 머리를 잘라 휘하에 바치겠소. 팩트체크. 화옹을 격파한 것은 누구인가? 정사 삼국지의 기록은 소설과 전혀 다릅니다. 화옹을 격파한 것은 관우가 아닙니다. 송견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송견열정과 호안서의 기록을 보면 송견이 거느린 군대가 사수관 인근에서 동탁군과 교전하여 화옹을 전사시켰습니다. 당시 송견은 연합군 제후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전선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나관중은 왜 이 공로를 관우에게 돌렸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설에서 이 시점에 관우라는 인물을 천하에 강렬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인 송견의 승리를 문학적 장치로 재배치한 것이에요. 나관중의 선택은 허구이지만 그 목적만큼은 충분히 달성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화옹에게 여러 장수를 잃은 연합군 진영. 누군가 화옹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시선들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침묵을 깨트린 목소리가 장막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소장이 가서 화옹의 수급을 베어 휘하에 바치겠소. 장막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인물, 키가 9자, 대추처럼 붉은 얼굴, 누에 같은 눈썹에 봉황의 눈, 아름다운 수염이 가슴까지 드리웠습니다. 손에는 청룡 언월도를 들고 있었어요. 관우였습니다. 원술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장수의 막하요? 벼슬이 무엇이오? 공손천이 대답했습니다. 현덕의 의제 운장라하오. 지금은 마궁수의 직을 맡고 있소이다. 마궁수, 기병궁수, 정식무관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하급 군사였습니다. 원술의 눈가에 경멸이 떠올랐습니다. 마궁수라? 우리 제후들이 모인 이 자리에 마궁수를 내세운다는 것이오? 나는 원시 가문의 적자요. 여기 모인 이들은 모두 일방의 제후들인데 한낱 마궁수 따위를 내세워 우리를 욕보이겠다는 것이오. 당장 내치시오. 이 장면에서 원술의 말투와 행동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나라에서 벼슬의 풍계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자체였습니다. 마궁수는 정식 무관조차 되지 못한 하급 군사입니다. 그런 자가 제후들의 회의 장막에 들어와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 원술 입장에서는 심각한 무례이자 모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원술의 반응은 오만하지만 당시의 신분 질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조조가 나섰습니다. 기다리시오. 조조는 황건적 토벌전장에서 이미 이 사내의 모형을 눈여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건의 난을 평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요. 본시 사람의 가치는 벼슬 하나로 헤아릴 수 없는 법이요. 먼저 싸움을 지켜보신 후에 판단하심이 어떻겠소. 만약 화옹을 당해내지 못하면 그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조조는 술 한 잔을 따라 관우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술이었습니다. 관우는 술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소. 술잔을 탁자 위에 그대로 내려놓고 관우는 장막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막 밖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 장막의 문이 열렸습니다. 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화옹의 수급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우는 말없이 수급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탁자로 다가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온주 참화옹, 따뜻한 술이 식기 전에 화옹의 목을 베었다. 삼국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등장,
가장 완벽한 영웅의 탄생 장면. 이 장면 하나로 관우는 천하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원술마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비는 탁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유비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서에서 화웅을 격파한 것은 송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관중은 역사적 공로자인 송견을 두고 왜 굳이 관우를 이 자리에 세웠을까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치밀한 문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나관중이 이 장면을 설계한 데는 매우 치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관우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자가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장면, 이보다 더 강렬하게 관우를 각인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둘째, 신분사회의 불합리함에 대한 일종의 통쾌한 역전입니다. 나관중이 살았던 원말 명초시대, 신분의 질곡 속에 살던 독자들에게 이 장면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을 겁니다. 셋째, 술이 식기 전이라는 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전해서 적장을 베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따뜻하게 데운 술 한 잔이 식기도 전이었다는 것. 나관중은 관우의 빠름을 말하려 한 게 아닙니다. 돌아온 관우는 설명도 자랑도 흥분도 없이 조용히 그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술을 마시는 그 한 장면이 제후들의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나관중이 설계한 관우의 격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닐지언정 관우라는 인물의 기상은 이 장면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사소관이 뚫리자 동탁은 그가 가진 최강의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여포, 호래관, 이곳에서 삼국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 여포가 진영 앞으로 나섰습니다. 머리에는 꽁깃털을 꽂은 자금관, 몸에는 붉은 비단 점포위로 황금빛 갑옷, 손에는 방천하극, 그리고 그가 탄 말은 천하명마, 적토마였습니다. 소설은 여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 말 그대로 사람 중에는 여포요, 말 중에는 적토마.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여포의 무력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역사서에도 여포의 용맹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후들의 잇따른 패배. 제일 처음 한해 태수왕광의 부장방열이 먼저 나섰습니다. 다섯 앞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하간태수 구력이 직접 출전했습니다. 여포의 방천하극 한 번에 낙마했어요. 북해태수 공용의 부장 무한국이 철추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 인물은 그나마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한 만에 여포의 화극에 손목을 잘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 달아났어요. 또 연합군의 몇몇 장수가 더 나섰지만 하나같이 여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제후들의 진영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장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세성을 가진 간호놈, 내 장팔 3호로 목을 따주마! 잠깐,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포의 원래 성은 여시입니다. 그런데 병주자사 정원의 양자가 되어 한동안 정시를 썼습니다. 참고로 정사에선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의 양자가 되어 동시를 쓰게 됐어요. 한 사람이 자도 아닌 성을 3개나 갖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성씨는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이익을 위해 2번씩이나 바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간호란 집안의 종이라는 뜻이고 세성이란 3번이나 주인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장비의 이 한마디는 여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여포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장비가 장팔 3호를 들고 말을 몰아 돌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50합이 넘어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이제 둘이서 여포를 협공합니다. 30합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여포가 밀리지 않았어요. 그때 유비가 쌍고검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삼형제가 여포 한 명을 에워싸는 장면. 삼형전 여포, 세 영웅이 천하제일 무장 여포와 싸우다. 세 사람의 공격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관우의 청룡 언얼도가 왼쪽을 베어들면 장비의 장팔 3호가 오른쪽을 찌르고 유비의 쌍고검이 전면을 압박합니다. 결국 여포는 이 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호래관 안으로 물러섰습니다. 연합군 진영에서 함성이 폭발했습니다. 팩트체크, 삼형전 여포는 역사적 사실인가?
정사에서 사명전 여포의 기록은 없습니다. 연희의 창작입니다. 정사에서 호래간 전투는 연합군이 조직적으로 여포를 격파한 것이 아니라 각 제후들이 산발적으로 충돌하다 결국 전선이 흐지부지된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정사에는 유비가 호래간 전투에서 직접 여포와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관중이 이 장면을 창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포의 압도적인 강함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삼형제가 합심해야만 겨우 물러설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둘째, 삼형제의 결속과 유비의 용맹을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유약한 샌님이 아니라 형제가 위기에 처하면 칼을 들고 뛰어드는 사람. 이것이 나관중이 그린 유비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정사에서도 유비가 무예에 능했다는 기록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소설이 화웅과 여포를 물리치는 극적인 장면들로 꾸며지는 동안 역사 속에서는 송견이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송견의 군대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동탁의 군대와 첫 교전에서 송견은 패했습니다. 이 패전 장면이 정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동탁의 부장 호진이 이끄는 군대가 송견의 전위부대를 급습했고 송견은 부하들을 잃고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송견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송견은 자신의 붉은 두건을 부하장수 조무에게 주었습니다. 적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어요. 조무가 송견의 두건을 불에 탄 기둥에 걸어두고 본인은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추격하는 군사들이 송견으로 착각하며 따라갔고 송견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하장수를 믿기로 하여 자신을 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송견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후퇴 후 송견은 패잔병을 수습하고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선으로 나섰습니다. 재정비한 송견의 군대는 동탁의 선봉 화웅과 맞닥뜨렸습니다. 결과는 송견의 승리였습니다. 정사 삼국지 송견열전의 기록을 보면 이 전투에서 동탁군은 송견의 맹공 앞에 무너졌으며 화웅이 전사했습니다. 송견은 계속 진격하여 낙양 동쪽 대고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연합군 내에서 송견만이 실제로 동탁군을 격파하고 낙양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제후들이 술잔치를 벌이는 동안 송견의 파죽지세에 동탁마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힘으로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동탁은 자신의 신복인 이각을 송견의 진영으로 밀사로 보냅니다. 장군의 가문과 우리 승상의 가문이 혼인을 맺어 사돈이 됩시다. 장군께서 원하시는 관직이 있다면 승상께서 황제께 아뢰어 무엇이든 청구해드리겠습니다. 후방에서 제후들이 영토다툼에 골몰하고 있을 때 제국 최고의 실권자가 권력을 나누자며 달콤한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송견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송견은 이각을 향해 추상같이 호통을 칩니다. 동탁은 하늘을 거스르고 무도한 짓을 저질러 한시를 도탄에 빠뜨렸다. 내가 너희 구족을 멸하여 사해에 사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인데 어찌 감히 역적과 혼인을 맺잔 말이냐. 타협을 거부한 송견은 즉각 군대를 몰아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방 보급을 쥐고 있던 원술이 송견군에게 군량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전쟁에서 군량이 끊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용맹한 군대도 굶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무기보다 밥이 먼저예요. 송견의 군대는 전선에서 고립됐었습니다. 송견이 직접 원수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찌 군량을 보내지 않는 것이오? 군사들이 이미 수일째 굶주리고 있소이다. 원술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반 도중에 차질이 생겼소. 곧 보내겠소. 차질이 생겼다. 이것은 핑계였습니다. 당시 정황을 전하는 기록들을 종합하면 원술 주변 참모진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송견이 낙양을 무너뜨리면 그 공이 너무 커집니다. 그가 강대해지면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군량을 끊어 그의 기세를 꺾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동탁 연합군의 민낯이었습니다. 같은 편끼리 공을 견제하고 군량을 끊고 발목을 잡았어요.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모였다는 군대가 내부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견은 눈부시게 싸웠습니다. 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손견은 동탁군을 밀어붙였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손견의 군대는 마침내 낙양에 입성했습니다.
손견이 낙양에 들어섰을 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였습니다. 동탁이 도시를 불태우고 떠난 뒤였어요. 궁궐은 잿더미가 됐고 능묘는 독을 댔으며 백성들은 강제로 끌려가거나 흩어진 뒤였습니다. 손견의 군대는 낙양 성내의 시설들을 수습하며 진영을 정비했습니다. 그때 손견의 부하 병사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궐 인근의 우물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병사들이 우물을 퍼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비단을 풀었습니다. 옥새였습니다. 전국새. 진시황이 유명한 화시벽을 갈아 만들었다는 천하의 옥새. 황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그 인장이었습니다. 낙양이 혼란에 빠지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이 우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국새가 손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감췄습니다. 팩트체크. 옥새 발견은 역사적 사실인가? 배송지 주석에 인용된 오서에 손견이 낙양에서 옥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사 삼국지 본전에 직접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유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설이 있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옥새는 이후 막대한 파장을 불러옵니다. 손견이 옥새를 감췄다는 소문이 퍼지자 원소가 이를 추궁했습니다. 손견은 맹세하며 부인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연합군 내부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옥새는 훗날 원술이 황제를 자칭하는 데 사용하는 등 삼국지의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별도의 화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손견이 낙양을 향해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동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신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천도란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수백 년 한나라의 역사, 선왕들의 종묘와 능원,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양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태사께 삼가릅니다. 고조황제 이래 낙양은 오랫동안 한실의 도읍이었사옵니다. 수백 년 선왕들의 종묘와 능원이 이 땅에 있거늘 이를 버리고 서쪽으로 옮긴다 하시니 하관은 감히 불가하다 아뢰지 않을 수 없나이다. 게다가 천도는 백성들을 크게 놀라게 하여 민심을 잃는 일이옵니다. 민심이 흩어지면 그 후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동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감히 국가대계를 막으려 드는가? 천하이를 네가 어찌하겠느냐? 양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탁은 양표를 그 자리에서 파직했습니다. 이어 태의황환이 나섰습니다. 태사께서는 제고해 주시옵소서. 관동의 연합군은 이미 흩어지고 있으며 지금 낙양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천하의 민심을 얻는 길이옵니다. 도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달아나는 것은 역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옵니다. 동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달아나는 것이 아니오. 전략적 후퇴요. 다신 여러 말하지 마시오. 사도 순상도 나섰습니다. 순상은 당대 학문으로 이름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태사, 한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옵니다. 천도를 강행하면 수십만 낙양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 원한이 태사께로 향할 것이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법이옵니다. 동탁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천도를 하는데 어찌 하찮은 백성들을 아끼겠느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관동의 오합지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땅이오. 장안이 바로 그에 부합하오. 동탁이 장안을 택한 이유는 지리적 전략에 있었습니다. 그 전략을 설계한 것은 동탁의 최측근, 책사 유유였습니다. 이유는 동탁에게 이렇게 진언했습니다. 낙양은 사방이 트여 있어 수비하기 어렵습니다. 관동의 군웅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장안이 있는 관중은 동쪽으로 한국관, 남쪽으로 무관, 서쪽으로 상관, 북쪽으로 소관이 지킵니다. 네 방향 모두 함준항 관문으로 막혀 있어 소수의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부터 진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나 천하를 병탄한 것도 그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태사께서 관중으로 두시면 천하의 어떤 군대도 쉽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것은 틀린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관중은 천혜의 요새 지형이었어요. 훗날 조조도 이 지역의 지배를 두고 오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진나라가 관중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15년 만에 망했듯 동탁 역시 이 전략적 선택이 그의 마지막 도박이 되고 맙니다. 참고로 이 시기 동탁의 천도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슴에 비유하거나 중원의 사슴을 쫓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희 또는 천하를 사슴에 비유하는 중국 고전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사기, 회의무 열전 등의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표현이 동탁이 직접 한 말인지 주변 인물의 발언인지는 기록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탁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낙양의 수십만 백성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군사들이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몰아 서쪽 장안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약자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밟혀 죽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수백 리를 걷다 쓰러진 사람들의 시신이 길 위에 넘쳐났어요. 둘째, 낙양의 궁궐과 종묘를 불태웠습니다. 동탁의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궁궐 구석구석에 불을 질렀습니다. 후한 200년 동안 쌓인 문물, 서책, 기록들이 한순간에 재가 됐어요. 셋째, 역대 황제들의 능료가 도굴됐습니다. 동탁의 군사들이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부장품을 약탈했습니다. 낙양, 후한의 수도, 동한, 200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그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동탁 열전과 후한서의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낙양 사방 200리 안에 집이 없어지고 사람의 자취가 끊어졌다. 200리는 지금 기준으로 약 80km, 낙양 반경 80km 이내가 인적 없는 폐허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그 폐허의 규모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폭군 동탁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뒤늦게 낙양으로 향했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잿더미였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없었습니다. 적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분노했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달아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당장 추격해야 하오. 제후들을 향해 조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낙양에서 남은 물자들을 챙기기에 바빴고 일부는 이미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혼자라도 가겠소. 조조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만의 군사로 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조조의 병력은 5,000명 수준이었습니다. 동탁군 수만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였어요. 이때 포신이 조조를 말렸습니다. 명공, 동탁의 군대는 예기가 충천에 있소이다. 지금 섣불리 추격했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 있어.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오. 포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사의 기록도 이 시점에서 조조의 추격이 무모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듣지 않았어요. 의로운 군대를 이끌고 역적을 토벌하겠다고 나섰는데 역적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의요? 내가 혼자라도 가겠소. 그리고 조조는 5천을 이끌고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동탁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옆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탁의 책사 이유는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퇴각하면서 이미 한 수를 더 잃고 있었습니다. 추격병이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제후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나 조조만은 반드시 뒤를 쫓아올 것입니다. 이유는 태강로의 길목, 평양 일대에 정예 병력을 매복시켰습니다. 사령관은 서영이었습니다. 서영. 소설에서는 그리 부각되지 않는 인물이지만 정사에서 그는 분명한 능력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조조가 쫓아오는 방향과 속도 그리고 지형을 정확히 계산해 협곡안으로 유인한 다음 사방에서 포위하는 전형적인 매복 전술을 펼쳤습니다. 조의 선봉이 협곡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횃불이 솟아올랐습니다. 협곡 양쪽 절벽 위에서 돌과 통나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조조의 오천은 순식간에 포위됐습니다. 조조의 신복 장수들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우동과 하우연이 진열을 유지하려 했었고 조인이 후방을 지키며 퇴로를 열려 했습니다. 나중에 조조의 신복 5장으로 이름을 날리는 이정과 악진도 이 혼전 속에서 분전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영의 포위는 촘촘했습니다. 병력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조조의 군대는 사상자가 속출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조 본인도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전마는 이미 쓰러진 뒤였습니다. 팩트체크, 연회속, 이각, 곽사, 여포의 등장. 소설 삼국지 연회에서 이 전투는 더욱 거대하게 묘사됩니다. 이유의 계략으로 서영뿐 아니라 이각, 곽사의 군대가 협공하고 심지어 여포의 서량기병이 퇴로를 차단하며 조조군을 사면초가에 빠뜨립니다. 하우돈, 하우연, 조인, 이전, 악진 등 조조의 신복 장수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분전하는 장면도 연희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중 서영의 매복과 조조의 부상, 조홍의 구출은 정사 삼국지 무제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이각, 곽사, 여포가 이 전투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록은 정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연희가 극적 효과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하우돈, 하우연 등이 조조의 초기 신복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전투에서의 구체적 행적 역시 정사보다 연희의 묘사에 기반합니다. 조조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적군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조홍이 뛰어들었습니다. 조홍은 조조의 종제, 즉 사초나오였습니다. 혼전 속에서 조홍은 사력을 다해 적을 막으며 조조에게 달려왔습니다. 조홍이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내밀었습니다. 천하는 명공이 없어서는 아니되나 이 홍이는 없어도 됩니다.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조조가 머뭇거렸습니다. 조홍이 다시 강권했습니다. 어서요. 조조가 조홍의 말에 올랐습니다. 조홍은 말을 내어주고 직접 달리며 조조의 퇴로를 몸으로 열었습니다. 적의 화살과 칼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렇게 조조와 조홍은 형양의 전장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정사 삼국지 무제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홍의 이 한마디는 삼국지의 명대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조조는 이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조홍이 법을 어겨 사형위기에 처했을 때 조조가 끝내 그를 살려준 것은 형양에서의 이날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라 전합니다. 패잔병을 수습한 조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사에 기록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처절한 패배를 겪고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나던 조조가 위험을 벗어나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놀란 부하가 물었습니다. 명공, 어찌 이런 상황에서 웃으시는 것입니까? 조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이것은 조조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조는 자신의 패배를 자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패배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위기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법입니다. 패잔병을 이끌고 연합군 진영으로 돌아온 조조가 마주한 것은 여전히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제후들이었습니다. 낙양의 폐허에서 남은 물자들을 챙기며 만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조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제공들,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오? 제후들이 조조를 바라봤습니다. 동탁은 지금도 달아나고 있어. 의로운 군사를 일으킨 것이 역적을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그런데 역적이 달아나는데 아무도 추격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음식이나 드시고 있으니 우리가 천하 사람들에게 무슨 낯으로 서겠소? 제후들은 조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소가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군사가 지쳐있소. 잠시 쉬어야 하오. 이 장면은 정사 삼국지 무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조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싸웠습니다. 원소는 맹주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70만 대군이 조조의 군대에 무너지는 그 씨앗이 바로 이 형양의 잔치판에서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형양에서 패한 후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정사의 기록은 다릅니다. 조조는 양주로 가서 태수진원과 단양태수 주운을 찾아 군사를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약 4,000명의 병력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처절한 패배가 조조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단단해진 채 돌아왔어요. 이것이 조조라는 인물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30년 뒤 강남과 촉당을 제외한 천하의 대부분을 손에 쥐게 됩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떠나자 연합군이 싸울 명분 자체가 흐릿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한왕씨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영토를 넓히고 키운 세력을 지키고 그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순간 하나둘씩 제 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의 맹주였던 원소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합군 해산 무렵 맹주 원소는 충격적인 정치적 무리수를 둡니다. 동탁이 세운 헌제를 부정하고 북방에서 명망이 높았던 황족 유우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려 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꼭두각시 황제를 내세워 동탁과 똑같은 권력을 쥐겠다는 속셈이었죠. 원소는 이 계획에 동참하라며 조조와 원술에게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황제께서 동탁의 볼모로 계실지라도 지금 또 다른 황제를 세운다면 천하는 돌이킬 수 없는 내전에 빠질 것이오. 그대들은 북쪽을 향하시오. 나는 홀로 서쪽을 향하겠소. 결국 원술 역시 자신의 딴 마음으로 거절했고 옹립 대상이었던 유우 본인마저 나를 천하의 역적으로 만들 셈이냐며 결사반대하여 이 계획은 무산됩니다. 역적을 치겠다며 모인 연합군의 맹주가 사실은 역적과 똑같은 짓을 하려 했다는 이 사건은 반동탁 연합군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원소의 표적은 기주였습니다. 당시 기주는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기주목 한복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한복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는 교활하게 공손찬을 부추겨 기주 북쪽을 위협하게 한 뒤 겁에 질린 한복에게 내가 공손찬을 막아줄 테니 기주를 넘기시오 라며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막힌 한복은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주를 통째로 내줬고 이후 영향력을 잃은 채 이리저리 떠돌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나라를 위해 동탁을 몰아내겠다던 맹주가 연합군 해산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동료 제후의 땅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원술과 송견의 갈등은 사실 옥새 사건보다 훨씬 먼저 시작됐습니다. 송견이 홀로 전선을 밀어붙이며 공을 쌓아갈수록 원술의 마음속엔 시기심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아주 실질적인 방식으로 표출됐습니다. 군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군의 식량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칼을 등 뒤에서 꽂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양 폐허의 우물가에서 송견이 전국 옥새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원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송견이 슬그머니 옥새를 품에 넣고 본거지로 돌아가려 하자 원술이 막아섰습니다. 내놓으라고. 송견은 거부했습니다.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천하의 보물까지 끼어든 것입니다. 이 갈등은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북방에서는 공손찬과 원소가 서로를 향한 경계심을 키워갔습니다. 공손찬은 백마의 기병대로 유명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원소가 기주를 차지하면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립은 훗날 개교 전투로 이어집니다. 이때 조조의 책사들이 원소는 결국 공손찬에게도 이기고 조조에게도 우리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만큼 이 시기 원소는 압도적인 강자였습니다. 군웅할 거의 시작, 이렇게 연합군이 해산된 자리에서 제후들은 동탁이라는 공동의 명분이 사라지자마자 각자의 계산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웃한 세력의 영토와 자원을 눈독 들이며 합종연행이 시작됐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동탁을 토벌하겠다며 하늘에 맹세를 올린 자들이 동탁이 떠나자마자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군웅할 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나라 왕실은 이미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황제가 있지만 황제는 장안에서 동탁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조정은 그 기능을 잃었고 천하는 여러 군벌들이 지배하는 조각보처럼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유비삼형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소설 연희에서 유비삼형제는 결코 무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온주 차마홍으로 천하의 이름을 새겼고 유비 관우 정기세 사람은 호래관 앞에서 삼형전 여포라는 전설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설 속 유비는 이 전쟁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남깁니다. 그러나 정사의 기록으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비 삼형제의 이 전투 기록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제후들 사이에서 유비는 여전히 공식적인 직함 하나 제대로 없는 이름이었어요. 소설이 만든 영웅의 이면에는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연합군에서 이름 없는 말단으로 있던 유비는 정사 기준으로 특별한 전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제후들 사이에서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전쟁이 끝났어요. 하지만 유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천하의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의 실체를 봤습니다. 명군과 실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후들을 봤습니다. 혼자 싸우다 참패한 조조도 봤고 동료의 군량을 끄는 원술도 봤으며 잔치나 벌이는 맹주원소도 봤습니다. 유비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자신에게 물었을 겁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소는 명분을 팔아 안락을 샀고 원술은 시기심에 동맹을 무너뜨렸으며 송견은 홀로 피를 흘렸습니다. 유비가 얻은 것은 전공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천하를 가지려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심, 사람의 마음, 그것이 유비가 이 난장판 속에서 건져올린 단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훗날 당양에서 수십만 백성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달아나는 그 장면은 바로 이 190년의 봄에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화에서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반동탁 연합군은 의로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모였다가 이익이 사라지자 흩어진 군웅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맹주원소는 연애로 시간을 버렸고 원술은 송견의 군량을 끊었으며 제후들은 해산하자마자 이웃한 세력의 영토와 자원을 눈독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 온주 차마웅은 연희의 창작입니다. 정사에서 화웅을 격파한 것은 송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기상을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로서 이 장면은 1800년 동안 사람들을 열광시켜왔습니다. 셋, 사명전여포도 연희의 창작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역사보다 깊습니다. 여포의 압도적인 강함, 삼형제의 결속, 유비가 결코 유약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을 한 장면에 압축했습니다. 넷, 이 연합군에서 낙양을 향해 진짜 진격한 이는 송견 하나였습니다. 강동의 맹호는 군량이 끊기는 배신 속에서도 싸웠고 결국 낙양까지 진격했습니다. 다섯, 동탁은 떠나면서 낙양을 불태웠습니다. 수십만 백성을 강제 이주시키고 궁궐을 불태우고 선왕들의 능료를 도굴했습니다. 낙양 사방 200리가 폐허가 됐습니다. 여섯, 조조는 혼자 추격하다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조를 증명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 혼자서라도 나선 사람. 원소가 연애를 벌이는 동안 조조는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훗날 천하를 가릅니다. 7. 정사상으로 유비는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천하의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속에서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민심, 사람의 마음, 그것이 훗날 유비를 다른 군웅들과 갈라놓는 단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다음화 예고 제5화 초선과 연한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짓말 초선. 중국 역사상 4대 미인 중 한 명,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해 역적을 제거한 여인. 그런데 이 인물, 실존하던 인물일까요? 아니라면 진짜 동탁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도왕윤의 진짜 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포는 정말 한 여인 때문에 자신의 일부를 죽인 것일까요? 5화에서 삼국지 최대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난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